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34살이고 부산에서 탐사 포토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11달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 누나 혜진이 페리선 충돌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위험했습니다.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날 밤 시장 화재를 취재하던 중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의 귀환이었습니다. 제 누나 혜진이 화염 속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질문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누나는 자신의 죽음을 가장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산의 밤은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죽은 자의 귀환. 저는 매일 아침 누나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실 벽에 걸린 그 사진 속에서 혜진 누나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38살의 그녀는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누나가 죽기 한 달 전에 제가 찍은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누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1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녀의 부재는 집 안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혜진의 방을 그대로 두고 계셨습니다. 마치 언젠가 그녀가 돌아올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 모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남포동 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으니 즉시 현장으로 가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장비를 챙겨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부산의 아침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은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마지막 불씨를 잡고 있었고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시장 건물, 그을린 상품들, 충격에 빠진 상인들의 표정, 모든 것이 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카메라 렌즈를 통해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절반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과 걸음걸이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누나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 누나가 살아있었고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시장의 뒷골목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왜 죽은 척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나왔을 때 그녀는 이미 검은색 세단에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에 저는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번호판이었고 마지막 네 자리는 3718이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핸드폰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니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은 혜진 누나였습니다. 11달 전에 페리 충돌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진 제 누나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누나는 자신의 죽음을 가장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와 저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줬을까요? 저는 그 번호판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일하는 친구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부탁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번호판 소유자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차량은 해양수산물유통회사 물품 이름의 소유였습니다. 이름만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이것이 무언가의 시작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회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물유통회사는 부산항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신분을 감추고 수산물 구매자로 위장하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사무실은 일반적인 수산물 유통회사처럼 보였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해산물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접수대의 여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형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산물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카탈로그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카탈로그를 훑어보며 사무실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뒤쪽으로 통하는 문 앞에 경비원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산물 회사치고는 보안이 철저해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서 회사의 트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냉동 트럭이었고 모두 일반적인 수산물 운송 차량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번호판 마지막 네 자리가 3718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차량이었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회사 로고와 함께 물품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 주변을 서성이며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수산물 품질에 관심이 있어 트럭의 냉동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더 이상 주변을 서성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면서 회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물품은 부산 지역에서 꽤 규모가 큰 수산물 유통회사였습니다. 설립된 지 15년 정도 되었고 특히 고급 해산물 수출로 유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누나는 죽은 척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이 회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누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누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누나는 해양생물학자였습니다. 그녀는 부산대학교에서 해양생태계를 연구했고 특히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에 관한 연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논문들과 연구 자료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누나의 마지막 연구는 동아시아 해역의 멸종위기, 해양생물 불법 거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연구를 페리 사고 직전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노트를 읽어보니 누나는 부산항을 통해 멸종위기 해양생물들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거래의 중심에 물품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물품 회사의 불법 활동을 조사하다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가장한 것일까요? 하지만 왜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저와 어머니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의 연구실 동료였던 박지원 교수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누나와 가장 가깝게 일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지원 교수는 제 연락을 받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대학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원 교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45살 정도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혜진 누나의 동생 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원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준호 씨,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습니다. 혜진의 일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일로 절 찾으셨나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누나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녀를 보았습니다. 지원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혜진은 페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해안경비대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누나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찍은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제 찍은 것입니다. 이 여자가 누나라고 확신합니다. 지원 교수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혼란과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혜진은 큰 위험에 처해 있을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연구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멸종위기 해양생물 불법 거래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지원 교수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혜진은 물품이라는 회사가 수산물 운송을 가장해 멸종위기 해양생물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증거를 가지고 당국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페리 사고 전날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의심이 맞았습니다. 누나는 그들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가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지원 교수는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도 혜진은 여러분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조직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은 수십억 원의 불법 거래를 하고 있으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어디 있을지 아시나요? 지원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혜진이 가끔 언급했던 한 장소가 있습니다. 진화의 근처의 작은 섬입니다. 그녀는 그곳에 피난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준호 씨 조심하세요. 이 일에 뛰어들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누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지원 교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누나를 찾아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가 발견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신문 기사에서 본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이선규 신입검사로 최근 환경범죄 전담팀에 배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의감이 강하고 부패에 맞서 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저의 동맹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이선규 검사를 만나고 싶다고 접수처에 말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는 사무실에 있었고 저를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이선규 검사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준호 씨,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그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검사님, 제 누나 혜진이 페리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품이라는 회사가 멸종위기 해양생물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규 검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누나의 사진과 연구 노트 복사본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틀 전에 찍은 누나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연구 노트입니다. 물품 회사가 어떻게 멸종위기 해양생물을 운송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성규 검사는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김준호 씨,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팀은 최근 몇 개월 동안 물품 회사를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나의 연구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동맹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선규 검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당신 누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가 가진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품 회사를 계속 조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준호 씨, 이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 누나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당신도 그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 거래를 막아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선규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정보는 저와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한 상황에 직접 뛰어들지 마세요. 셋째, 우리의 조사는 절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든든한 동맹자가 생겼습니다. 누나를 찾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면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나야 혜진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1달 만에 처음 듣는 누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 맞아요.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나를 찾지 마. 네가 위험해질 거야. 그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니요. 누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죽은 척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아요. 미안해, 준호야. 설명할 시간이 없어. 단지 알아야 할 것은 물품이 위험하다는 거야. 그들은 멸종위기 해양 생물만 거래하는 게 아니야. 더 큰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 내가 그들의 정체를 밝히려 했을 때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어. 누나, 제발 어디 있는지 말해요. 도와줄게요. 이선규 검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가 누나를 보호해 줄 거예요. 이선규를 조심해, 준호야. 모두를 믿지 마. 그녀의 말이 끊겼습니다.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선규 검사를 조심하라니 무슨 뜻일까요? 그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도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는 것일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출근하지 않으셨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누나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들어오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준호야, 일찍 들어왔구나. 저녁 먹을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일이 있어서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최근 부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희귀상어 사체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종이었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누나가 조사하던 멸종위기 해양생물 불법 거래와 관련이 있을까요? 뉴스는 계속되었고 다음 소식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대학교 해양생물학과 박지원 교수가 연구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만났던 지원 교수가 죽었다니 이것은 자연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제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원 교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저와 대화한 것을 알고 그를 제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경고, 이성규 검사를 조심하라니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해 근처의 섬이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 진해 주변의 섬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 위험한 진실진해 주변에는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어느 섬에 피난처를 마련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서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가끔 진해 앞바다의 작은 섬 가덕도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혜진 누나는 그곳의 자연 환경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곳에 누나의 피난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가덕도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가덕도까지는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가덕도에 도착하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파란 바다, 푸른 언덕, 그리고 바닷가의 작은 마을,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누나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여자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노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여자, 몇 달 전부터 등대 근처의 빈집에서 살고 있어요.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아요. 등대 근처라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덕도의 남쪽 끝에는 오래된 등대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몇 채의 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등대에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커졌습니다. 누나를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우리를 속였는지,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누나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등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작은 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집들과 달리 이 집은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렸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나, 혜진 누나, 내가 준호야. 집 안은 조용했지만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잔과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지도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물품 회사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았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암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지만 벽에 붙은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물품 회사의 트럭 경로, 선박 일정, 그리고 거래되는 해양 생물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누나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작은 옷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혜진 누나였습니다. 그녀는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갑자기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누구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천히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누나, 나야, 준호. 혜진 누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여기를?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드디어 찾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혜진 누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어. 그리고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도 위험해질 거라고 협박했어. 누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물품 회사의 불법 활동을 조사하던 중 그들이 단순히 멸종위기 해양 생물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조직은 아시아 전역에서 불법 거래를 하고 있었고 수십억 원의 자금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려 했을 때 그들은 누나에게 접근해 협박했습니다. 만약 신고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누나는 고민 끝에 자신의 죽음을 가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안경비대의 병리학자 한 명을 매수해 사망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했고 폐리 충돌, 사고를 이용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이후로 누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물품 회사가 어떻게 냉동 트럭을 이용해 멸종위기 해양 생물을 운송하는지, 어떤 경로로 해외로 수출하는지,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들이 누나의 행방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고 모은 증거를 당국에 넘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누나가 우리를 위해 그런 희생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 이선규 검사가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를 그에게 넘기면 그가 물품 회사를 수사할 수 있을 거예요. 혜진 누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성유를 조심해, 준호야. 그를 완전히 믿지 마. 누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선규 검사는 환경범죄 전담팀에 있어요. 그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요. 준호야, 내가 조사하는 동안 알게 된 것이 있어. 물품 회사는 고위공직자들과 연결되어 있어. 그들은 검찰 내부에도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놓았을 가능성이 높아. 이선규가 그들의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선규 검사가 정말 그들의 사람일까요?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누나의 안전이에요. 지원 교수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자연사처럼 꾸몄지만 그들이 한 짓이 분명해요. 혜진 누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원이. 그들이 그를 죽였다고. 오, 이런. 내 탓이야. 누나,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누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은 범죄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해요. 혜진 누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모은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려고 해. 그들이 검찰이나 경찰 내부에 사람을 심어놓았다면 공식적인 경로로는 정의를 실현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도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 하지만 그렇게 하면 누나도 위험해질 거예요. 그들은 누나를 찾아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 준호야. 나는 이미 계획이 있어. 증거를 공개한 후에는 해외로 떠날 거야. 일본에 있는 친구가 나를 도와주기로 했어.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누나의 말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누나가 다시 떠난다니. 하지만 그것이 누나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나 어머니는 어떡하죠?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혜진 누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준호야. 어머니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내가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에 어머니에게 연락할게. 그때 모든 것을 설명할 거야.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진 누나는 이틀 후에 모든 증거를 주요 언론사에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일본으로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누나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이었고 어머니를 보호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 누나와 함께라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누나는 저에게 USB 드라이브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모은 모든 증거야.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언론에 공개해줘. 하지만 조심해, 준호야. 이 USB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 저는 USB를 받아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누나의 집을 떠나 가덕도를 빠져나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누나를 다시 만난 기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싸울 수 있었고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선규 검사였습니다. 저는 누나의 경고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준호 씨, 어디 계신가요? 오늘 아침부터 연락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해 보였습니다. 검사님, 잠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물품 회사가 내일 밤 큰 거래를 앞두고 있어요. 대규모 멸종 위기 해양 생물을 선적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으셨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일 밤 11시 부산항 6번 부두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당신 누나에 대한 소식은 있나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선규 검사는 어떻게 제가 누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그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누나는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밤 만납시다. 그리고 김준호 씨, 조심하세요. 이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선규 검사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누나의 경고를 따라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밤 부산항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저는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준호야, 어디 갔다 온 거니? 전화도 안 받고 너무 걱정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취재 때문에 바빴어요. 저는 죄책감을 느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너를 찾아왔었어. 회사에서 왔다고 하던데 물품이라고 했나? 뭔가 취재 관련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물품 회사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다니. 그들은 이미 저를 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별다른 말은 없었어. 그냥 네가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보더라. 내가 모른다고 하니까 명함만 두고 갔어.
어머니는 탁자 위에 명함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물품, 해양수산물 유통주식회사, 김도진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내일 친척 집에 며칠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창원에 있는 이모 댁에. 갑자기 웬 창원이야. 이모도 바쁘실 텐데 제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울 것 같아서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걱정이 돼서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으로 가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는 안전할 것입니다. 방으로 들어와 누나가 준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하고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USB에는 수많은 문서와 사진, 동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몇 달 동안 수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문서들을 살펴보니 물품 회사의 실제 소유주는 강진혁이라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시아 전역의 불법 거래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친구 중에는 검찰청의 고위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파일들을 확인하던 중 한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강진혁과 다른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이선규 검사의 상관인 박정우 부장검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프장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나가 이선규 검사를 조심하라고 한 이유였을까요? 그가 직접 연루된 것은 아니더라도 그의 상관이 강진혁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선규 검사가 입수한 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파일을 확인하던 중 내일 있을 거래에 관한 정보도 발견했습니다. 물품 회사는 내일 밤 부산항에서 대규모 멸종위기 해양 생물을 중국으로 수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이선규 검사가 말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내일 밤 부산항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누나의 경고대로 이선규 검사를 피해야 할까요? 그리고 누나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밤 부산항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선규 검사를 완전히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창원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나야. 오늘 밤 부산항에서 물품 회사의 대규모 거래가 있을 예정이야. 이선규 검사가 그들을 체포하려고 해. 하지만 난 그를 완전히 믿지 않아. 누나는 오늘 밤 계획대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내일 일본으로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준호야, 조심해. 나도 그 거래에 대해 알고 있어. 만약 이선규가 함정을 파고 있다면 너도 위험할 거야. 내가 증거를 공개하면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때? 아니 누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만약 오늘 밤 그들을 체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어. 그리고 누나도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돼. 준호야, 네가 정말 그렇게 결심했다면 내가 도울게. 나도 오늘 밤 부산항에 갈 거야. 하지만 멀리서 지켜볼 거야. 만약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내가 개입할게. 누나 너무 위험해요. 누나는 계획대로 안전하게 일본으로 가야 해요. 준호야, 네가 위험에 처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로를 보호해야 해.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 밤 부산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선규 검사와 함께 할 것이고 누나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비를 마치고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누나의 USB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산항 6번 부두는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몇몇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불빛을 밝히고 있었고 바다에